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최근 안타깝게도 이 역사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에게 거울이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 역사 프로그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즘. JTB 전주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전북의 발견이라는 역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요,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심층 조명하는 교양 프로그램, 전북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 JTB 전주방송 최상엽 PD 함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정읍 진산동에 위치한 영모제에 대해서 다뤄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소재를 선택하게 됐나요? 저희도 모르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읍 지역에서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찬 씨라는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 그 허름한 건물을 이제 본인이 직접 정성을 들여서 이제 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걸 좀 소개하고자 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그 제보를 주셨는데, 건물을 가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입구에 이제 소술대문이라고 하죠. 네. 그 소술대문부터 이제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호랑이, 봉황, 뭐 달나라 토끼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희로애락, 또 그 민간 기복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건물이어가지고 좀 뭐 다른 건물과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의 그 기둥 부분에 이렇게 활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도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꽃 문양이나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것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최근에 정비가 되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래서 시청자들께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연초에 이곳을 처음 이제 헌팅을 저희가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림이 좀 좋지 않아서 1월이다 보니까 좀 그 그림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여름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누군가를 기리는 이 사당이 평범한 사당일 수도 있는데 특이하고 좀 숨어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영모제가 1부작에 그치지 않고 2부작으로 제작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렇게 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어떠한 그러니까 부분이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이야기와 건물에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1부는 소술 때문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자네 풍류를 아는가라는 이제 타이틀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네. 1부에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술 때문에 있는 민화, 그리고 기둥, 활주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그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담았는데요. 이걸 잘 보면 일반적인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연꽃 문양이랄지 절 만자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 건물 안에 녹아들어 있는지, 또 건물 내부에 이렇게 그림이나 글씨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많이 다뤘고요. 2부에서는 이 건물이 원래 제각이었다가 그 제각을 나중에 풍류방이라는 걸로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풍류를 즐기고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2부작으로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이제 정보와 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이 활주, 뭐 팔개 주련 같은 영모제의 그 건축물 특징이라든지 말씀해주신 이제 풍류를 즐기던 공간,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칫 또 흥미를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도 좀 고민이기는 네. 해요. 사실 뭐 활주나 아니면 그 밖에 그 전통 건축물에 대한 전문 용어는 저희들도 조금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모르면 또 그 자체가 현장에 가서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활주라는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게 활주구나, 여기는 활주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모르면 그냥 뭐 기둥 하나 있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같이 곁들여 가면서 조금 어렵겠다 싶은 부분들은 이제 하단 자막을 좀 더 자주 이렇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좀 이해를 도왔고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좀 녹아나게끔 한다고 이제 저희는 그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좀 대표해서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영모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제 그 제시를 이렇게 풍류방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활용했다는 것, 그 소재 자체가 참 관심을 좀 끄는 네. 그런 주제였어요. 영모제라는 것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조상을 뭐 어떤 그 음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제실이니까, 제실의 흔한 이름이니까 많은데, 근데 그 제실이 이제 풍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사 지내는 공간이 풍류의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이 자체가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건물들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좀 재미있죠.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고, 이게 활주나 이런 것들은 좀 큰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실이 아니었다는 거고, 또 기복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팔괘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걸 좀 더 풀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제시를 바꾼 문제도 이게 이제 뭐 대략 일제강점기 정도 될 텐데, 이때만 해도 제시를 풍류 공간으로 바꾼다는 건 쉽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어째서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문제들도 풀으면 더 재밌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그 그려져 있는 민화를 좀 재밌게 봤어요. 민화가 전라도 민화가 빼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쪽이 문화예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전라도 작품인지를 몰라요. 민화는 서민들이고 또 뻔 그림이고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낙관도 없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이쪽 지역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일제강점기 1915년이나 이때쯤에만 그려졌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민화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도 되고, 아무튼 좋은 소재를 잘 소화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전북의 민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그 민화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들여다보게 됐었는데, 방금 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기복 신앙과 그런 그 당시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최근에 방송됐던 동학 농민혁명 편입니다. 동학 농민혁명은 그 역사적 사건부터 그 의의까지 참 세세하게 좀 다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총 3부작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긴 호흡이어서 제작자로서의 그 성과와 아쉬움이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동학에 대해서는 그 올해 그 전봉준 무덤이 발견됐다라는 논란 아닌 논란 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3월 전봉준이 처형될 때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기간에 비해서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가지고 한 편, 두 편으로는 조금 담아내기, 사실 뭐 3부작으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뭐 하나를 빠뜨리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어가지고 3부작으로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단순히 그 고부군수 조병갑의 어떤 횡포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18세기,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조선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웠고 힘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시대적 상황을 그과 배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이 끝나는 부분을 우금치 전투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대둔산 자락에서 마지막 저항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좀 살펴봤던 점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제 조금 그 시간적인 스토리,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만 좀 급급해하지 않았나 해서 이제 전봉진 이외에도 김계남, 뭐 손화중 이런 인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각 전투의 어떤 전개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다음번에라도 좀 반영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조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더 흥미가 가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좀 더 자료 조사를 보강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또 특별히 이 동학 농민혁명 또 집중적으로 또 방송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세 편으로 방송이 됐는데 우선 동학농민혁명 자체가 가지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도 그러고 지역사적 의미도 굉장히 크죠. 네. 앞으로 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정체성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이런저런 문제로 그 가치에 비해서 그렇게 지역에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동학농민혁명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고 그것도 이제 3부로 나눠서 아주 앞에서부터 뒷 마무리까지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갔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평이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는 어떤 시청자층이라든지 네. 또 동학의 어떤 인지도나 또 동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또 동학 쪽에서 접근해 간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수준을 좀 높여도 뭐 예를 들어서 패전개혁은 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진짜 무슨 예를 들어서 토지 평균 분작이다. 이게 진짜로 있었냐? 아니면 훗날에 이게 그 이제 뭔가 변화된 거냐? 이런 것부터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학농민혁명 모의탑 관련해서도 그게 한번 옮겨갔다가 또 제자리로 왔거든요.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나가면은 앞으로 이제 더 완성, 동학에 대한 그런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게 왜 전라도에서 이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까 이런 점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분석해 들어가는 게 된다면 지역민들에게도 동학농민혁명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이제 앞으로 단계 좀 더 발전적으로 가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오히려 걱정했던 것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수준을 좀 높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방향을 좀 제시해 줬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동학 3부작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서론 교양적인 개론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짚어본 경우였고요.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에 동학 관련된 아이템을 다룰 때는 조금 더 한번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북의 발견을 방송을 보다 보면요, 이 진행자와 또 내레이션 또 성우의 목소리가 또 다릅니다. 이 각각의 또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자는 이제 처음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전환하는 시점에서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길잡이 역할이랄까요? 뭐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내레이션 하는 성우의 역할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조금 급하지 않게 따라올 수 있게 좀 천천히 호흡과 속도, 뭐 생소한 단어에 대한 어떤 발음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학문적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뭐 어떤 신뢰감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전문가가 뭐 두세 명에 너무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좀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가능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많을수록 좋다라고만 볼 수는 또 없는 부분은 이 프로그램의 길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60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의 어떤 호흡과 20에서 25분짜리 저희 그 전북개발견 같은 프로그램의 호흡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서 이 정도 프로그램의 길이에서는 3명, 뭐 좀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2명으로 가기도 하는데 혹은 3명, 4명 정도 그 선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계속 나오시는 분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역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이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좀 보충을 또 덜고 계신가요? 이제 최대한 현장에서 사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물관이 됐건 아니면 역사적인 유적지가 됐건 그곳에서 최대한 그 현장 유물 사진, 유물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서적, 서류, 문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진 혹은 옛날 신문 같은 거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같은 경우는 초상화를 이제 찾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동학편 같은 경우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그 당시 전라감사 김학진이라는 사람과 전봉준이 이렇게 회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김학진 감사 관찰사에 대한 초상화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좀 나름 애를 먹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없으면 이제 사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재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제작 여건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파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이제 바라보셨을 때 이 전북의 발견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도 이런 역사 어떤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매주 방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도 그 말씀하시던데 지금 지역 방송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도 가야 되고 근데 저는 뭐 특별한 생각보다는 우선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면 이게 영상 자료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어도 그 흔적들은 오히려 지금 촬영해놓으면 그 후대에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좀 그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문화유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좀 영상에 담아놓는 것도 그 후대를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제도 지금 뭐 이렇게 그때그때 주제를 잡아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이제 반개 유형원에 대해서 뭐 호남실학원이라든지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일고 그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가지고서 반개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내년이면 뭐 전라도 1000년 그 다음엔 또 3.15동 100주년 그러니까 이걸 기획으로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또 이제 이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문화유산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지역의 박물관들을 좀 한번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어떤 문화유산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그렇게 되면 또 박물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의 시청자층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제들이 많이 있고 아무튼 뭐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포함해서 이제 제작자로서 또 많은 생각들이 또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북의 발견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그
좀 어려운 점이 깊이 있지만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 어떤 무게중심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은 점이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에서 사극을 접하면 미디어에서 역사를 접하면 사극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사극에는 보통 왕과 한양과 이런 중심의 전개가 되는데 저희 전북의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좀 더 잘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전북의 발견이 이 지역의 역사를 좀 더 집중 조명하는 또 알기 쉽게 또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열린 JTB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